책하고 관련해서 막스주의에 관련된 관심을 쭉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연구자라고 말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 정체성을 책하고 관련된 또는 공부와 관련된 걸 얘기를 하자면은 그 파트타임 연구자라고 할 수 있겠죠. 파트타임 연구자이자 뭐 파트타임 생활자, 그러니까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는. 그래서 그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론적 깊이나 또 그 이론적 역사의 오래됨이나 그 이념 내에서의 또 여러 가지 분파의 다양성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막스주의보다 강력한 자본주의 적대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수많은 비판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자본주의 위기나 신자유주의 위기를 얘기를 한다면은 과거로 돌이켜서 자본주의가 존재했던 기간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비판을 했던 그 우리의 역사적 자산들을 지금 활용하는 게 상당히 유용한 전략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판단과 아주 별개로 하더라도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유력하고 효과 있었고 체계적인 비판이 막스주의였다는 거를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책에서 그거를 강조한 게 오해를 방지하는 거죠. 막스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런 식의 접근이 상당히 필수적이다. 그 구체적인 현상이 이론의 형태로 추상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필연적인 변화를 겪게 되니까, 필연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에서의 문제의식과 별개로 떨어져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둘 사이의 어떻게 보면 긴장관계일 수도 있고 연관관계일 수도 있고, 이런 관계를 이해 못하면은 어떤 이론도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게 사실일 텐데,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향하는 주의를 이 현실적 문제의식과 떼놓고 생각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상대적으로 그 막스주의에 대한 연구, 한국에서의 연구 풍토가 운동의 역사보다 사상의 역사로서 받아들여지고 지금도 상당히 좀 이론 위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경향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좀 고민이었어요. 이거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운동의 역사와 사상의 역사를 병렬적으로 놓고 그 연관관계를 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뭐 굳이 저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라기보다 그 막스주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수많은 고전들이 대체로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채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중국혁명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도 있기도 하지만 뭐 조금 공을 들여서 썼던 것 같은데요. 그 뭐 제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좀 관심을 가진 문화대혁명이라는 사건이 책에서도 다루어지는데,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제가 처음 읽었던 책이 중국 자체에서 나왔던 문헌이나 뭐 한국의 학자들이 쓴 문헌이 아니라 프랑스 역사학자들이 쓴 책을 처음 읽었어요. 저 자신도.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인들 자신이나 아시아인들의 시각에서 쓴 책이 실제로 거의 없었어요. 그 외에 막스주의에 관한 책들 자체가 그 아시아 얘기는 상당히 빠져있죠. 실제로 뭐 그 균형 감각이 상당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나아지긴 했는데요. 단순하게 유럽의 비중만 지나치게 높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특히 근대 이후에 그 유럽에서의 어떤 사건들이라는 것도 세계사적 맥락, 세계 전체의 맥락에서 결코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는 우리가 상당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의 막스주의 운동을 서술할 때는 이 유럽에서의 막스주의 운동 또는 노동운동이 여타 지역에서의 상황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면은 유럽에서 이제 막스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9세기나 말이나 20세기 초는 이미 제국주의적인 세계 지배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의 연관성 속에서 유럽의 막스주의 역사나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는 관점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은폐 또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집단적인 무시, 무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근거하고 있는 물적 토대,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수탈이라는 물적 토대를 은폐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유럽의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라는 것에 기반한 막스주의 운동, 이런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후자의 유럽 중심주의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후자의 유럽 중심주의는 유럽의 세계 지배라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질서 위에서 막스주의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세계사적 맥락이나 전 세계 특히 유럽 바깥의 인민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진짜 해방의 철학일 수도 없고 해방의 정치 노선일 수도 없게 되는 문제, 이게 발생하는 거죠. 그 한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도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위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회들 중에 어떤 사회보다도 막스주의적인 비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제일 적은 사회가 아닌가. 제가 뭐 모든 나라의 사례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주요한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반자본주의를 얘기를 하는 또는 좀 비판적인 자본주의 인식을 하는 세력들 가운데서 막스주의가 이렇게 작은 포션을 차지하는 사회는 아주 드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수많은 역사적 자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다 알지는 못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 자산들 중에 하나가 막스주의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후배 하나가 대학원에서 후배 하나가 저한테 이런 걸 물었는데 형 제일 소원이 뭐야? 이런 거 술자리에서 뭐 그냥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한 7년 전쯤에 6, 7년 전쯤에 대답이에요. 한 2년만 돈 안 벌고 공부만 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10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돈 버는 일 안 하고 공부만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젯밤에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어젯밤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세상에 아무 일 안 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 정말 소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먹고 살 만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돈은 국가나 자본가가 주죠. 그 돈이 뭐 민중의 기층 대중에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줄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게 지배계급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별로 부끄러워하거나 반성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잘 못하고 그런 한계가 있는데 저는 지금 그게 별로 부끄럽진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좀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거고 최선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다른 실무를 하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자 소개도 그 짧은 몇 문장인데 한 사흘, 나흘 정도를 고민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떤 책인가 보시려는 분들한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전문적인 연구자가 쓴 책도 아니고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이렇게 공부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쓴 책도 아니고 뭐 제가 학력을 위조할 수는 없으니까 학력을 안 쓰고 싶었는데 뭐 연세대학 나와서 연세대학에서 철학과 뭐 박사과정까지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건 사실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이런 거 전혀 안 가르치고 배운 적도 없거든요. 저는 아주 엄격한 구분이 사실 있잖아요. 거의 적대적이기까지 한 구분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게 하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제일 큰 동기예요.